미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되는데요. 맞췄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 잘 평가해주는 기사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창 소장님과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17일이 시한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며칠 전에 봉합이 됐는데 이게 또 완전한 게 아니라 잠정 예산안입니다. 잠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연결 예산안을 말하는데요. 내년 1월 19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예산안을 좀 집행하도록 한 겁니다. 아무래도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프리덤 코커스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은 빠졌지만 자신들이 늘 주장하고 있는 환경 대책이나 격차 시정 그리고 이민법 개정과 관련해서 좀 예산들 그리고 이런 법률을 좀 강화시켜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수파 안에 강경파뿐만 아니라 지도부 안에서도 내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다시 연결 예산 제3탕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정식 예산안 자체는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고립주의 현상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예산안 합의한 게 45일짜리였는데 지금도 내년 1월까지면 두 달짜리입니다. 결국 이제 제대로 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다는 건데 이 노이즈가 지속되면서 미치는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영향은요? 네, 아무래도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과 관련해서는 트리플 A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 연방 정부의 재정 거버넌스라든지 의회의 이런 합의가 불발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정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금융시장의 그 문제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 셧다운이 있었지만 그 당시보다 현재는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때문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2011년보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GDP가 0.2%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이런 밖에 없었지만 주식이나 그다음에 각종 금융, 상품 시장에 크게 요동을 쳤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1월 달에도 재탕, 3탕씩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라든지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011년에는 S&P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내렸죠. 그때는 충격이 정말 컸었고요. 얼마 전에 피치가 내렸고요. 무디스는 경고를 한 건데 피치도 보니까 몇 개월 지나서 내리더라고요. 그런 게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무디스가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이번에 전망을 내는 거고 등급을 내린다거나 혹은 이제 미 국채에 대한 그런 인기 이게 신뢰가 상실된다고 하면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재정 위기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이 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품 가격이라든지 금 가격 그리고 채권 시장 쪽으로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안 좋다 보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위험 회피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의 채권 시장이 위험 자산의 도피처 역할을 못 해준다면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국채의 역할을 못 해주면은 아무래도 주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유낙하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본 주제인 미중 정상회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고 여러 노이즈들도 있고 결과들을 좀 있긴 한데요. 결과 좀 종합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미국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 15분에 시작을 했는데 이때 시진핑 주석이 약속 시간보다도 30분 이상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벽에 열리는
회의다 보니까 늦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미중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강력급 회담에서 경제 문제나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통상과 관련해서는 양보를 얻지 못함에 따라서 좀 빈정이 좀 상했던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진핑이 주최하는 만찬이 어제 열렸는데 테이블 중에서도 시진핑과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최고 4만 달러까지 됐었고요. 외곽 같은 경우에도 2,000달러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400명 넘는 미국 그 CEO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상당히 커다란 발전을 이뤘던 부분들은 위험 부분이 이제 충돌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는 겁니다. 군사적 그 고위급 대화 회담이 열리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새로운 성장 분야와 관련된 서로의 그 합의 채널들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편한일 마약과 관련해서도 합동 단속이 이제 실시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젊은 군인이 28만 명밖에 죽지는 않았지만 패턴일 마약으로 인해서 매년 30만 명 정도가 죽기 때문에 젊은 청년층들 같은 경우 표심이 아무래도 트럼프 쪽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회담장에 늦게 가는 거는 푸틴이 써먹는 그 방법인데 배웠나요? 그리고 또 이후에 물론 기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만 독재자라는 발언을 또 했다고 해서 회담 잘하고 나서 좀 뒤끝이 좀 안 좋았습니다. 군사 측면에서의 고위급 대화 재개 말씀하신 마약 문제 공동 대응 이런 표면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관심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도 오갔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만 문제가 거의 절반을 회담의 내용에 차지했고요. 예. 그리고 확대 회담과 관련해서 이런 경제 문제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때 이제 앨런 그 재무장관이라든지 중국의 이제 실질적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허리펑 국무원 그 부총리 같은 경우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양방향 투자 제한을 좀 없애달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나 압박도 해제해달라. 수출 통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때 실시됐던 관세와 관련된 부가 사항을 확실하게 좀 매듭을 좀 져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일절 대응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중국에게 디커플링은 추진하지는 않겠다. 다만 미국 동맹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핵심 이익과 관련해서는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디리스킹과 관련해서는 다른 경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경제,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풍선 효과처럼 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험이 좀 작아졌지만 다른 부분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정상회담을 둘러싼 이제 막전, 막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회담 전에 이제 외교 그다음에 경제 파트에서 조율이 있었는데 중국이 좀 이런 회담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어떤 시그널이나 선물 보따리나 이런 태도들도 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회담하기 전에 중국 같은 경우는 14가지 요구 사항을 건넸는데요. 자존심이 중국 같은 경우 워낙 세고요.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협상이 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좀 어렵다든지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이런 고통스러운 속내를 드러낸다면 체면이 좀 깎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14가지 조항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좀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상호 존중 원칙, 평화 공존 원칙, 윈윈을 실현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문하면서 꽃다발도 갖고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로 해서 미국의 그 콩 수입을 연간 300만 톤 정도로 해주기로 했고요. 보잉 비행기도 사들이기로 구매 계약을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경제, 무역, 기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갈등 관계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대만 문제가 이제 또 중국의 영린 아니겠습니까? 타이완이 미중 간에도 중요한 의제인데 그 부분 앞서 좀 얘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내년 1월에 대만이 총통 선거예요. 사실 대만 정치 구조는 잘 모르는데 최근에 보면 야당이 또 후보 단일화하겠다는 얘기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대만 관련해서는 뭐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네, 미중 정상회담 중에 단독 정상회담 하는 가운데에서도 대만 문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었고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양보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규모 군사와 관련된 침공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미래에는 대만 통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형상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만과 관련된 그 미국에서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훈련 강도가 세지면 중국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군사적인 훈련을 더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내포되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진짜로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뭐 무력 침공 내지는 군사적 충돌이 주변에서 꽤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설마 우리는 전쟁이 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진핑 3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는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을 아예 봉쇄를 하고 미국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만약에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40만 인민해방군을 그 대만에 침투시키는 이런 작전을 실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상륙이 가능한 인구는 병력은 1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요새화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참전하게 됐을 경우에 미군도 사상자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폐기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2027년까지 사실상 대규모 군사적 충돌은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그 국제 정치학자들의 그 평가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제 언론에 나온 것보다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좀 우리가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거나 또 좀 빠진 내용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 간의 비밀 코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꽃다발을 들고 선물을 챙겨주는 것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사람으로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82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대사 역할, 경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이 틈을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세계의 평화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그 입김을 좀 더 많이 확대시켜 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공자학원, 틱톡은 즉각 폐쇄가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만과 관련해서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이든에게 여러 가지 콩 구매라든지 보행기 구매와 같은 선물도 안겨주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미국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대선이 없다면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데 바이든도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공을 좀 들였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중 정상회담에 이제 긴장이 뭐 좀 완화되는 겁니까? 우리 경제, 우리가 또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나 반도체 이런 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동북아의 긴장이 해소되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압박 강도가 좀 약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겠고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장 생산 재개라든지 이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 석유화학과 관련된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정상회담 뒤에 바이든이 시진핑에 대해 독재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든지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현상을 변경시키지 말라는 경고로 읽혀지기 때문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와 관련된 협의가 없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어제 주가가 좀 상승하다가 도로 하락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영찬의 집중 분석, 미중 정상회담 결과 총평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